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정계 관계를 상대로 로비 자금을 2배나 늘린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무려 26억 원,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부통령실까지 확대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쿠팡은 자신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당한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한미 안보 협력과 연계하려는 이른바 안보 인질극의 정황마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3천만 명의 정보가 샌 사건을 두고 민감도가 낮은 유출이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백악관은 쿠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핵심 안보 현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이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미국 기업이란 방패 뒤에 숨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맞바꾸려 하는 이 상황. 과연 정당한 기업의 행보일까요?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절세의 왕 절정.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알아옵니다.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가분 모바일은 MC타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종전 협상에 대한 필요성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휴전하기로 네. 그렇게 백악관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방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빨리 종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이란이 이제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지도 체계 자체가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파와 강경파가 부딪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면 어차피 이란도 종전을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네. 워낙 변수가 많아서 네.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이란도 절박함은 있다. 그게 협상 내용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조율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중재하는 뭐 나라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장은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내분이 협상의 걸림돌로 보인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가 하면 요 사이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국정에 간섭하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라.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들어올 때 출국 금지를 걸거나 이런 걸 한다면 안보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내정 간섭 아닌가요? 그건 내정 간섭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미국의 국회의원들, 의원들이잖아요. 네. 의회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기업의 어떤 뭐 본인은 총수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한 기업인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나 외교 문제까지 거론을 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어떤 나라가 한 기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런 태도가. 뭐 반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우리나라 삼성 뭐 예를 들면 LG 이런 회사들, SK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외교 관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서한을 보낸다면 미국 의회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대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이 미 의회 의원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요. 이게 이제 쿠팡의 로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로비 자금이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2배 정도 늘었어요. 쿠팡이. 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 로비의 성과인 것 같은데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로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네.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이런 자기의 어떤 로비의 대상이 돼서 그런 이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본인들의 어떤 권위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고 네. 다른 나라의 외교 문제를 한 기업인 때문에 망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 경찰 수사로 출국 금지된 방시혁 하이베 의장의 미국 방문에 허가해달라고 경찰에 직접 요청을 한 게 알려졌거든요. 이건 뭔가 외교 라인을 통한 게 아니라 경찰에 바로 압박을 가한 형태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니 저는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너무너무 저는 민주주의 체계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절차가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경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상식적 산에서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정부든 누가 예를 들면 미국 경찰에게 이렇게나 저렇게나 얘기하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상식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의 어떤 의회든 아니면 정부 조직이 얼마나 제대로 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다른 나라의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뭘 요청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나라 정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기업인 때문에 뭐 정부나 의회가 나서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년 이후에 얼마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망가지고 있는지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또 하나 문제를 삼은 게 우리나라의 정동영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에 제3의 핵시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발언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미 2016년도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네. 발간한 자료집에 보면 구성이라는 곳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명시가 됐고 그걸 받아가지고 언론사들이 보도까지 했어요. 네.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작년에 이제 그 청문회를 했잖아요. 장관 지명되고. 네. 그때도 이 발언을 했어요. 청문회에서.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외통위에 나가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나가서 똑같은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ISIS라는 연구기관인데 그것이 2016년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비밀이죠 그러면? 어떻게 비밀로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미국의 연구기관이 그걸 발표를 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했으면 지난번 청문회 때 얘기를 했어야죠.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네. 그런 논점으로 온다고 하면 그건 한낱 핑계가 아니겠나. 정동영 장관이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한 건 그냥 이미 알려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넌센스죠. 요 근래 미국과의 갈등이 왜 이렇게 빚어지는 느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국 갔다 와서 그 기자회견하고 공항에서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 들으셨죠? 네. 최근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물론 언론이 단독 보도했지만 네.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문제가 있다. 뭐 쿠팡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그럼 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털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문제 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뭐 처벌하거나 아니면 그게 잘못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하거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대체? 네. 국민의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대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경찰이 이 수사를 하고 사법기관이 처리하는 문제를 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미국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외교 문제가 자꾸 이렇게 가서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 이걸 또 문제화하고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서 비판하고 이래서 한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가요, 대체? 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고 어디 미국 국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자꾸 부풀리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고 이슈화하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대체 한미 간의 어떤 공고한 연합 또는 동맹 이런 부분들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제대로 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이런 오해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게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동일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그런 얘기 의원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그 쉬운 몇 명의 의원들 중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만났던 의원이 있잖아요. 아이샤 의원이라고. 네. 그분이 대표적으로 이거는 좀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또 미국에서 이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국민의힘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문제를 단순히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쟁점화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를 팔아넘기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귀국을 미루기까지 해서 만났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귀국까지 미루고 만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아니 차관이나 차관보를 만났어도 그럼 장관을 만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차관의 비서실장이에요. 어느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귀국하려고 수석 받고 수석을 다 끝낸 상태 다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난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그 어느 누가 이걸 이게 제대로 된 만남이라고 격이 안 맞아요. 네. 미국은 보통 어떤 부처에 가면 장관이 있고요. 부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차관이 있고 차관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관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볼 수도 있는 직책이에요. 그게 차관인데 그 차관도 아니고 네. 차관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물론 뭐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누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위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자기의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어요. 그럼 대체 국민의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그거 좋다고 그러겠어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엄청나게 비난할 겁니다. 네. 대통령이 가서 비서실장 만나고 그냐고 대통령 안 만나고. 격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걸 또 뒤통수 찍힌 사진 가져와서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차관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잘못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차관이 아닌 게. 네. 그럼 사과를 해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왜 갔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가 나왔거든요. 창당 이래 최저치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방선거에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지율 15%는 국민의힘이 창당된 이후에 최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뭐 이 정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15% 정도였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정당 네.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면 뭔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네. 왜 이런 맞아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게 이제 만약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갈등을 줄이겠죠. 네. 근데 지금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하고 후보들도 반발하는 게 장동혁 대표 제발 우리 선거구에 오지 마라. 도움 필요 없다.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 아니고 다른 색깔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자체가 짐이 돼버린 거예요. 후보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뭐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그렇고 여기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 뭔가 좀 결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네. 물러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결자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거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사실 이제 지방선거 패배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장동혁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가 오늘은 당대표를 물러나는 게 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속내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네. 끝날 때까지는. 선거에 패배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만 네. 그 전에 먼저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 물러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물러나게 되면 모든 비난을 본인이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재기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던지는 것은 뭔가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서 선거 전에 뭐 비대위로 갈 가능성 현재부터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 강행할까요? 강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이진석 전 방통위원장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장동혁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 보궐선거 나온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만약에 나가게 하면, 공천을 준다면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 몸값을 올릴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출마하면 3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해야 될 상황이 돼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높게 지지율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일부러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즉 사퇴하게 하기 위해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자리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퇴해버리면 본인은 뭐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남는 게 없어요. 다만 도전을 하면 뭔가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셈법을 따져보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구시장에 출마를 강행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대구 경북을 늘 보면 국민의힘이 끝에 늘 읍소 전략으로 표심을 얻어간단 말이죠. 이걸 좀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전략이 근데 저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부겸 후보는요, 보시면 민주당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얘기해요. 그리고 대구를 살리겠다. 네. 일자리 만들겠다. 정부 예산 많이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만 해요. 저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는 안 가잖아요. 네. 가는 게 도리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김부겸 후보가 혼자 다니면서 그 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는 뭐 대구의 이제 정서가 아무래도 박근혜, 박정희 두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크잖아요. 네. 그것만 계속 강조하면 돼요. 그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한번 첫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민의힘을 좀 혼 좀 내지 하겠다. 최초리를 대하겠다. 네. 너무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대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김부겸이 그래 잘하네. 그리고 예산 좀 가져오고 대구 경북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김부겸 지금 현재 후보가 하는 선거운동이 대단히 정말 영리한 선거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관심인데, 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를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로 보내는 걸로 가름을 했더라고요. 당 내에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송영길 전 대표한테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계양을이 본인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 가기로 이제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그건 좀 받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그쪽 지역구를 공찰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이 원래 이제 본인의 본거지입니다. 물론 네. 계양을이 본인의 지역구지만 인천시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민주도가 높아요. 그래서 중량감 있는 후보로서 연수갑에 가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에 그래도 연수지만 공천한 것은 송영길 전 대표를 어느 정도 배려하는 거다. 만약에 뭐 하남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가면 네. 본인한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인천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연수로 보내는 것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배려도 있고 윈윈할 수 있는 김남준 전 대변인하고 그런 구조로 공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선거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1부 첫 곡으로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올게요.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야단 너무 끈을 안에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좋아 저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쿨 캔디샵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같아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생각하는데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 맘대로 상상해 빨간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strawberry 그맛 Work it out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복숭아 주스랑 sour mix 무 내게 주고픈 칵테일을 brew 귓속이 쨍 고감에 상상 그 이상 기분 up and back But you wanna dance like this 버텨보자 좋아해요 솔직히 긴장이라면 뚜뚜 귀엽지 사랑에 빠져 그녀 우리 rap 말 안 해도 알아주면 안 돼 내 맘은 더 커져가는데 다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같이 이러다 녹을지 몰라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안녕. 그냥 네 생각나서 연락 남겨.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 여기 맛집 왔는데 딱 네 생각이 나더라. 우리 꼭 같이 오자. 누군가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알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조심스러운 노크입니다. 오늘 연락이 뜸했던 친구, 문득 생각난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두드림이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손잡고 걸어요 아름다운 세상 서로의 마음 열고 우리 친구예요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진통을 겪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 방송에서 그러니까 밤이나 다음 날 중에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두 국회 원내 1, 2당이 합의 끝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광역의원 그러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도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국회가 하는데 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지역 선거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앞으로 또 남은 절차가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개혁 진보 야당은 당초에 3명에서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했었는데 국회는 어떤 결론을 냈나요? 네, 뭐 당초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4개 정당이 이달 초였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합의안에서는 이 내용이 관철되지 못했고요. 최종 결정된 안을 보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숫자를 이 지역구 의원의 10%에서 14%로 조금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만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요구했던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 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이 도의원이 아니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도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소속 이 광주 지역 4개 선거구에만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광역의원은 광주 전남뿐이고 기초의원, 시의원, 군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당초에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전국 기준으로 27곳에 대해서만 4명에서 6명까지 뽑는 이 중대선거구제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별 지방의회 이 선거구 획정위로 이 몫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경북도의회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 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늘었는데 경북도의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기존 10%에서 4%가 증가하면서 경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6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6명의 이 지역구 의원을 뽑고 여기에 이 비례대표 비율을 계산하니까 14%니까 2명이 늘어난 8명을 이 뽑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약 정당 득표율을 한 8%에서 9% 정도 득표를 얻으면 경북도의원 1명을 배출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기존에 6석일 때는 최소한 정당이 15% 이상은 얻어야 한 석의 경북도의원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점이 한 6에서 7% 정도 낮아졌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소수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점이 그래도 낮아졌지만 이 8에서 9%까지 또 얻어야 되다 보니 네. 이게 기존의 이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야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과거 4년 전과 비교하면 비례대표 비율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과거보다는 조금 진보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경북도의회 전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비율이 조금 더 늘었다. 요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석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사실 이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한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이 문제가 있다. 헌법에 불합치한다. 네. 표의 등가성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 법을 바꾸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경북 내에서는 이러한 지역이 당시에는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는 울릉군이 포함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울릉군 인구가 약 9천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독립선거구 한 곳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기가 됐고 네. 인구가 더 줄어든 인구 15,000명의 영양군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울릉군과 영양군은 광역의원을 한 명 뽑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선택한 게 도시 지역의 도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주와 경산시에 각각 지역구 의원이 한 석씩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북부 지역의 영양군을 포함해서 인구가 적은 이 봉화, 청송군 모두 한 석의 도의원을 뽑는 기존 제도는 유지가 되게 됐다. 이로써 경북 도의원 총 의석수는 기존 60석에서 64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선거구 조정이요. 정당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농촌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 명씩만 뽑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자체가 유지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북부 지역만 하더라도 이 안동은 도의원을 3명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주, 영주 지역도 문경도 2명씩의 이 도의원을 뽑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선거구 도의원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선거구에 미세한 조정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애초에 등록했던 예비 후보자들이 다시 이 선관위에 이 조정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여나 본인이 주요하게 그 관심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이 선거구가 빠지게 되면 옆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또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북부 지역은 이번에 포함은 안 됐지만 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오늘까지 이 포항에 5곳, 경주에 2곳, 경산에 5곳, 그러니까 선거구에 미세 조정이 있다 보니까 추가 후보자를 모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공천에 있어서도 이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어지게 되다 보니 지금 한 선거 40일 남기고 다시 이 추가 공천자를 모집하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의원 선거구도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기초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가 선거구에서 기반해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안동을 예로 들면 가장 쉬운데요. 우리 안동의 옥동이 만약에 이 기존에 도의원 1선거구였는데 이번에 2선거구로 바뀌게 되면 이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의원 선거구 하에서 기초의원, 시의원 선거구를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초의원 선거구도 변화가 예상되고 사실 이 내용을 지금 경상북도 의회가 현재도 논의하고 있어서 시의원, 군의원 선거구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선거가 정말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나 늦은 룰 변경이 아닌가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 북부 지역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와 군인군 갑 지역 그리고 대구 수성구 지역 그리고 이 경북의 경우에는 고령, 송주, 칠곡. 그러니까 이 군 지역들도 좀 포함이 됐는데 북부 지역은 한 곳도 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안을 제안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제출된 안만 보면 4명을 뽑는 선거구도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거구 획정위가 내놓은 안을
결정할 경북도의원들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북도의회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알아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이 본회의를 열고 결정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도의원의 선거구는 결정하지만 기초의원은 경북도의원들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사결정망을 좀 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중대선거구제 취지가 살아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력화될 수도 좀 있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경북 지역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가 좀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게 4년마다 좀 반복됐거든요. 선거구 획정위는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를 많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경상북도 의회에 가면 도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버리는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좀 거부해달라. 이번에 경북도의회가 이 부분들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결과가 좀 나올 테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북부 지역에서는 시 지역의 변수가 많은 거죠? 맞습니다. 이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역구 의원의 6명만 뽑는 영양, 봉화 그리고 청송 요 지역들은 이미 3인 선거구 2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의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반면에 시지역 같은 경우 동을 포함한 지역은 영주는 6개 선거구를 운영하는데 모두 2명씩만 뽑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제가 언급했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이걸 언급한 것도 본인의 지역구도 영주이고 네. 2인 선거구가 많은 이곳을 3인 선거구 또는 4인 선거구로 바꾸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 3인 선거구 4곳에서 3명씩 뽑는 제도로 변동이 가능하고요. 상주의 경우에도 절반인 3곳에서 2명씩만 뽑고 있고 안동도 8곳 모두 2명씩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도 8곳에서 16명, 2명씩 뽑는 선거구를 4곳에서 4명씩 뽑는 선거구로 조정도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 좀 분수령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우리 지방선거의 최종 후보자가 누가 나올지 유권자들은 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네. 이런 상황이란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두고 좀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남은 과제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회의 가장 아쉬운 점은 결국 선거가 47일 남기고 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유권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특히 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헌법 불합치 문제가 여전히 경북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울릉군과 영양군의 경우에는 의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게 헌법 불합치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 다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문제는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우리 지역은 반드시 앞으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갑자기 또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이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질 때 다시 아마 2년 뒤에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될 텐데 이때 광역의원들 어떻게 구성할지 이 부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선거구 획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